안녕하세요. 라디오 코리아 보도국장 원영석입니다. 오늘은 라코 내러티브 20번째 시간입니다. 패널로 이황, 심연아, 전예지, 이채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라코 내러티브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잡은 첫 번째 주제인데요. 스타트 업계에 잘 알려진 유명 창업자가 지난주에 흉기에 찔려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모바일 결제 서비스 캐시앱 창업자, 올해 43살 됐던 분인데요. 바블리가 지난 4일 샌프란시스코, 그러니까 새벽 2시 35분쯤 샌프란시스코 시내 인근 지역에서 흉기에 찔렸습니다. 그래서 당시 경찰이 신고를 받고 바로 출동을 했지만 바블리는 병원으로 후송된 뒤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뉴스가 이제 후속 기사들이 계속 줄줄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기사를 쓴 건 이제 채원 기자예요. 채원 기자, 이번 뉴스 보면서 어떤 생각 들었습니까? 사실 제일 안타까운 건 이제 스타트 업계에서 되게 잘 알려진 인재가 떠났다라는 게 되게 안타까웠는데요. 우선 잭 도시 트위터 공동 창업자랑 또 피그마 CEO, 그리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까지 애도의 글을 남겼습니다. 네, 황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캘리포니아 이렇게 범죄가 난무하고 있고, 지금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옥 같다. 실제로 거기 갔다 온 분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거 좀비 같은 사람들 이렇게 거리에 막 이렇게 활보하는 노숙자들도 되게 많아요. 예, 네. 얼마 전에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샌프란시스코 쪽에 되게 정기적으로 가는데 네. 올해에만 제 주변 사람들이 6명이 차가 털렸어요. 네. 그만큼 차가 이제 털리는 경우는 되게 다반사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황 기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업주라고 하면 네. 그 굉장히 돈도 많고 부촌이나 이런 데 사시는 분일 텐데도 이렇게 칼에 찔려서 이제 사망을 하는 케이스가 나온 거잖아요. 네. 일반 시민들뿐만 아니라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이제 더 이상 부유층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보면은 이제 캐시앱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여기 캐시앱 쓰시는 분 계세요? 저는 안 씁니다. 확실히 한인 사회에서는 네, 안 한인 쓰는 사회는 것 안 쓰는 것 같아요. 같아요. 확실히 여기 입증이 되네. 예, 근데 이제 그 타인종들은 캐시앱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거의 뱀모 쓰듯이. 네. 예, 그리고 근데 이분이 안타까운 게 바블리, 이분이 이제 보니까 뭐 이렇게 인상도 좋고 그렇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잘생겼어요. 예. 근데 이분이 사실 샌프란시스코가 범죄 소굴로 전락을 해서 마이애미 플로리다주로 네. 이사 갔던 분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번 일을 보면서. 하루를 더 머물려고 이제 한 건데 네. 원래 계획보다 그때 사건이 터진 거죠. 네. 요나 기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밤리 그 창업자가 범행을 당한 시각이 새벽 2시 반쯤입니다. 좀 뭐 어둡고 이 범행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지만은 그 범행을 일어난 곳이 그 메인 스트리트 쪽이에요. 네. 그래서 또 좀 그런 번화가죠. 네, 번화가기도 하고 뭐 구글 샌프란시스코 사무실 근처기도 하고 뭐 데이터 센터 사무실들이 좀 밀집해 있는 좀 고급진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제 피살을 당했다는 거는, 칼에 찔렸다는 거는 이제 샌프란시스코는 뭐 동네를 막론하고 뭐 이게 위험하다라는 거를 입증을 해주는 거기도 하고요. 또 그 곳이 사무실 단지다 보니까는 밤이 되면 또 완전 깜깜해진답니다. 그렇죠. 네. 네, 아무도 없고 이런 좀 으슥한 그런 곳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의 치안, 그리고 이 더 나아가서는 뭐 LA나 아니면 캘리포니아의 치안 문제가 더 좀 심각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 거기가 그렇다고 그래요. 그 LA 다운타운에 보시면 그 보석상 거리 있지 않습니까? 네, 보석상 있죠. 거리가 이제 7시 저녁 7시 넘으면은 이제 전부 다 깜깜해지고 그렇죠.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돼 예. 있는데 거기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미스들이 많아서. 예. 그리고 이게 안타까운 게 이제 샌프란시스코가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걸 저희들은 이제 작년부터 계속 이렇게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물론 LA도 범죄가 이렇게 증가했지만. 네. 그래서 거기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검사장 최사부진, 네. 그 사람 같은 경우 범죄 그 기소를 너무 완화해가지고 기준을 너무 완화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범죄 급중의 주범으로 그렇게 찍혔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리콜 시켰어요. 네. 오죽했으면은 그 리버럴한 샌프란시스코에서 최사부진을 리콜 시켰습니다. 근데도 이게
고쳐질 이게 좋아질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제도적인 부분도 문제긴 하지만은 턱없이 부족한 이 경찰 인력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2021년 기준 샌프란시스코 인구가 한 88만 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경찰 인력은 2,020명 정도밖에 안 돼서 이게 1대 한 437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수치거든요. 예, 맞아요. 그래서 올해 지금 살인 사건만 벌써 39번째고 샌프란시스코가 그리고 경관이 541명이 부족하대요. 지금 LA도 부족한데 샌프란시스코도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다 BLM 무브먼트 이후 이런 공권력에 대한 그런 비판, 언론의 비판이 커지면서 경관되기를 많이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족 사태인 것 같습니다. 예지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 샌프란시스코가 올해만 봐도 하루에 재산 범죄만 매일매일 82건, 또 이 자동차 범죄는 17건, 이렇게 계속해서 너무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또 경범죄는 낮게 처벌하고 중복을 해서 또 걸려야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들이 있고, 또 홀푸드 매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문을 닫기로 했다고 해요. 이게 지난해 3월 오픈을 했는데 오픈한 지 7, 8개월 만에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왜냐하면 너무 높은 절도랑 적대적인 방문객들이 너무 늘고, 또 욕실 바닥에는, 화장실 안에 바닥에는 주사기랑 파이프들이 넉 널려가지고 QR코드 없이는 이제 손님 아니면 들어갈 수도 없고, 또 장바구니가 한 250개 정도가 있었는데 그게 다 절도를 당해서 손님들이 쓸 이제 바구니도 없는 실정에 이르러가지고 문을 닫게 됐다고. 뭐 노숙자 책임은 아니겠습니다만 보통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좀 노숙자들이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장바구니라든가 카트를 많이 갖고 가고. 그렇죠. 뭐 여기 뭐 맞아요. 여기도 예. 아니 솔직히 여기 근처에도 이렇게 그럼요. 끌고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아까 뭐 주사기만 해도 그렇고요. 뭐 일반 주민들이 뭐 가게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하진 않지 않겠습니까? 뭐 자기 집에서 하면 하지. 그렇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잠깐 열린 공간도 만들었다고 그래요. 마약 복용할 수 있는. 근데 너무 범죄가 이제 더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중지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게 그 영상 보셨나요, 다들? 이렇게 흉기 찔린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아무도 안 봤죠. 근데 사람 한 명이 이렇게 가까이 가더니 그냥 안 도와줬죠. 예, 그래서 참 이게 민심도 흉흉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 근데 예전부터 그런 얘기는 좀 있지 않았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부분 같은 경우에 그래도 인륜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앞에서 대놓고 칼에 찔렸는데 그거를 그냥 911에 신고도 해줄 수 있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벽 2시였고요. 참 그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감시 카메라 그 영상에 따르면은 그 부상당한 리가 옆구리를 잡으면서 이렇게 비상등이 켜진 채 주차된 차량 운전자에게 다가갔는데 근데 이제 안 도와주고 그냥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직접 신고했어요, 911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찔렸다고. 그 전화번호를 그 통화가 안 된 거죠? 네가 전화는 했는데 통화는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켜진 상태였다. 제가 알기로는 전화를 했는데 정확한 주소를 몰라가지고 GPS 추적을 해서 직접적으로 하느라고 이게 시간이 좀 지체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칼에 찔린 사람이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참. 그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게 근데 샌프란시스코 그 지역구가 또 이제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 전 의장이죠. 지금 연방 하원 의원이고 그분의 이제 관할 구역이더라고요. 근데 여기 낸시 펠로시가 있는 동안 임기 지금 계속 이제 거기서 연방 하원 의원으로 활동하는 동안에 범죄가 계속 급증하는 그런 추세인데 유권자들은 계속 압도적인 득표율로 이렇게 계속 선출시키고 있어요. 70%, 80%. 근데 같은 정치인을 이렇게 계속 선출시키면서 변화를 원하는 것, 그것도 유권자들의 말도 안 되는 욕심이라고 볼 수 있나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치안과 정치는 따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좀 생각이 있어서 이게 그 낸시 펠로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하원 의장을 역임했었기 때문에 그 일에 그 장이 될 경우에는 사실 자신의 지역구를 이렇게 꼼꼼하게 살피기에는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다만 저는 이제 가장 문제는 체사부딘이었다고 봐요. 체사부딘이 너무 이렇게 범죄자에게 관대한 이제 정책을 펴다 보니까 정말 말 그대로 범죄자들이 날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좀 완화가 되면서 범죄율이 점차 얼마 전에 LAPD도 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범죄율이 낮아지고 있다. 뭐 정확하게 믿지는 못하겠습니다만.
LAPD가.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전국적으로 이제 그러한 추세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체사부진이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진행이 됐던 모든 것들이 여파가 지금 점점 악화가 돼서 지금부터라도 좀 어떻게 치안을 잡아야 되지 않나 싶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체사부딘 같은 경우는 쫓겨났어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배우의 이제 선거 자금을 많이 대는 뭐 조지 소로스가 있네,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근데 LA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조지 게스콘이 좀 비슷한 스타일이잖아요. 네네네. 성향이 체사부진하고. 근데 이게 그 근본적으로 이게 바뀔 그 기미가 안 보인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샌프란시스코 심각하다. 네. 지금 심각하다.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만 해도 이렇게 많이 당했다. 그리고 이거 범죄 소굴이다. 그러니까 거의 살기 힘든 지경이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샌프란시스코 그러면 사실 부유층이 많은 도시 아닙니까? 원래? 아, 그럼요. 그렇죠. 네. 그럼 그분들이 이렇게 앞장서서 이런 대대적인 움직임을 펼칠 만도 한데 이렇게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근데 어떤 조치도 없는 것 같아요. 보면 그냥 방관한다고 좀 생각이 들을 정도로 예. 그냥 뭐 놔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정치권 눈치도 봐야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요. 아니 그래서 그냥 낸시 펠로시 같은 경우에 맞아요. 워싱턴 DC니까 네, 아무래도 근데 이제 그 리더로서 한두 마디 해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거의 일체 언급을 안 하고 지금 런던 브리드 샌프란시스코 시장도 확대 해석하지 말라. 아니, 확대 네. 해석하고자 하시고 할 게 제가 볼 때는 없거든요. 그냥 범죄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이렇게 캐시앱 창업자라는 이분 보면은 젊어요, 어마어마했어요. 나이도. 네. 예, 그 나이는 43살밖에 안 됐고 딸도 둘 있었습니다. 네. 둘이 있고요. 그리고 보면은 가상화폐 스타트업, 뭐 모바일 코인 최고 제품 책임자였고 금융 서비스 플랫폼 블락 최고 기술 책임자. 이 블락은 저기잖아요. 지금 그 스퀘어. 잭 돌시 맞습니다. 전 CEO, 트위터 CEO가 현재 CEO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그 활약상이 크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근데 샌프란시스코 보면은 어느 정도로 전락했냐면은 거기 가면은 있잖아요. 그 투어 가면은 이렇게 지도를 준대요, 맵을. 근데 그 맵이 어떤 맵이냐면은 노숙자들 대변 피할 수 있는 거리. 그게 따로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런다. 예지 기자 뭐 더 얘기할 말 있나요? 아니 사실 이 저희 경범죄가 그 기준이 $500에서 $950로 상향 조정됐던 이유가 교도소 과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였는데 네. 그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범죄를 더 해도 된다고 하는 이 방식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긴 하는 것 같아요. 다른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 네. 사실 근데 저 문제만큼은 저도 하나 짚고 싶은 건 얼마 전에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중에 그 제가 그 기억이 안 나는데 LA 카운티 슈퍼바이저가 그 안건을 냅니다. 지금 과밀 문제, 교도소 과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서 그 경범죄자들을 풀어주겠습니다. 맞습니다. 라는 그렇게 법안을 얘기하죠. 냈었어요. 그 제가 이제 그걸 비판 기사를 한번 쓴 적이 있는데 예. 그게 말이 됩니까? 범죄자 그 교도소가 없다고 교도소를 지을 생각은 안 하고 그 범죄자를 풀어준다는 자체가 그게 어불성설이고 저는 이 정책 자체를 편다는 생각 자체가 예. 정말 주민들은 생각 안 하고 정말 안일하게 대처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땅도 넓은데 좀 지어도 될 만한데 그러니까요. 노숙자한테 퍼줄 돈 절반만 해서 교도소를 해도 몇 개를 짓겠습니까? 예. 지금. 황 기자 그런 비판 기사는 줄줄이 계속 쓰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 다음 날 바블리가 흉기에 찔리고 사망한 다음 날 샌프란시스코 소방국 네. 커미셔너가 또 당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예, 폭행당했죠. 폭행당했는데 참 이 샌프란시스코 문제는 제가 볼 때 해결되지 않고 제가 이런 그 샌프란시스코 기사를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캘리포니아가 그리고 미국이 엘살바도르를 보고 좀 배워야 하지 않나 싶어요. 엘살바도르가 원래 굉장히 위험한 국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거기 이제 대통령이 새로 들어서면서 치안 안전 국가 그리고 특히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 이 갱단을 집단으로 이렇게 구속시켰습니다. 그래서 영상도 있어요. 아주 영상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 예지 기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교도소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죄자들을 풀어주는 정책이 아니라 교도소 부지를 만들었는데 이게 규모가 축구장 230개 여의도 절반에 가까운 크기라고 해요. 또 굉장하네요. 850여 명의 군경 인력을 배치했고 전기 울타리 막로 등 이제 완전 각종 감시 시스템을 최첨단으로 구축한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실제로 살인 범죄율 같은 경우가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나. 네, 저도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 갱들이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최원 기자 혹시 보셨나요? 그 영상? 네, 그 교도소 영상을 봤는데 저는 처음에 영화의 한 장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실제 장면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예. 네.
우리 미국도 좀 이제 캘리포니아 특히 좀 이렇게 공권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너무 이제 그 디펀더 경찰 예산 삭감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 어긋나는 어젠다였다고 저는 봐요. 아니, 그래서, 저는 그리고 치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색을 떠나서 정말 치안 문제만큼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예. 이게 진보적으로 뭐 범죄자를 풀어주자 이게 아니라 저는 항상 기자 생활하면서 누누이 얘기하는 거지만 범죄자는 범죄자예요. 네. 억울하게 들어간 거 아니고는 범죄자거든요. 이 네. 범죄자한테 관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LA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보다 안전해졌으면, 그러니까 안전하게 살고 싶잖아요, 다들, 그렇죠? 아, 그런 거 기본권인데요. 그래서 그 기본을 좀 어느 정도 잘 지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최원 기자도 너무 자주, 근데 어쩔 수 없나? 최원 기자는 어쩔 수 없이 네, 저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뭐 전혜주 기자라던가 예. 이채원 기자는 또 베이스가 또 이제 그 근처였었기 네, 때문에 네. 예전에. 예. 근데 이채원 기자는 자주 불안해요. 이제 간다고 했는데 네. 실제로 가보면 어때요? 그 기분 좀 알죠? 어떤 그런 그러니까요. 느낌인지. 거기가 일단 노숙자들이 많고 저희 기사를 항상 써보면 아시겠지만 네. 샌프란시스코의 아시안 증오범죄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때 네, 당시에 그렇죠. 네. 팬데믹 당시에. 뭐 차이나타운이 크니까요. 네. 네. 그리고 이 중범죄 절도 하한이 $950잖아요. 네. 그래서 절도를 당해도 경찰들이 그냥 리포트만 받고 뭐 어떻게 잡아도 다시 풀려나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더 악화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뭐 네. 대부분 차로 다니겠습니다만 거기서 좀 걸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최대한 거기서 안 좀- 걷죠. 아, 다 이렇게 철창이 이렇게 있으면 원래 위험한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네. 철창이 있는 가게들도 많고 그러니까 음. 최대한 안 걸어 다니려고. 지금 용의자 체포 안 됐죠? 아직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950 미만으로 이렇게 절도를 하면은 기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네, 안 이렇게 되죠. 뭐 잡아도 다시 풀어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주인들이 그 마켓 점원들이 그냥 이렇게 안내하더라고요. 이쪽으로 가라고. 이렇게 그냥 안내하는 영상까지. 그리고 봤습니다. 재작년에는 이쪽으로 오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하고. 주민들이 차를 그냥 다 열어놨어요. 창문이랑 그랬었죠. 트렁크랑 다 열어놔서 네. 어차피 창문을 깨서 뭘 훔칠 바에 그냥 창문을 깨지 말고 그냥 훔쳐라. 들어와라. 그때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이채원 기자랑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 유리창 그렇죠. 깨지면 고치는 가격이 더 더 비싸죠. 크니까 맞아요. 털어가라. 예. 대신 유리창 건드리지 마라.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내 차를 걱정해야 되는 일이니까요. 사실 저희들이 다 미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 있었을 때 미국이 이럴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미국 네. 참 치안 안전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저는 이제 LA도 걱정돼요. 지금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에서 지금 500여 명이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경관들이. 그래서 LAPD가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팀 맥코스커 15지구 시의원하고 잠깐 얘기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물어봤어요. LAPD 경관이 몇 명이냐. 이제 한 달 좀 넘었는데 그때 9,300명, 원래 9,700명 있어야 되는데 9,300명 수준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늘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4, 5년간은 채용하는 게 힘들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근데 예지 기자 안 그래도 이거 취재하고 있었죠? 이 경관, LAPD 경관 수에 대해서 지금은 몇 명 정도죠? 이제 9,200선을 뚫고 9,100대까지 떨어졌다고 예. 하더라고요. 참 충격적인 소식 아닌가? 9,100명이 400만 LA 시민을 커버할 수 있나요?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러면 1인당 저희가 400만 명이라고 봤을 때 지금 한 명이 몇 명을 커버를 해야 되는 겁니까? 한 500명 가까이를 커버를 해야 됩니다. 한 명이? 네네. 네. 네, 참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네, 그래서 범죄가 진짜 난무하고 또 이제 펜타닐 문제가 큰 것 같아요. 보니까 펜타닐이 정말 펜타닐은 LA도 그렇고 샌프란시스코도 그렇고 여기 캘리포니아 온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그래서 이게 사실 샌프란시스코에서 일어난 범죄 사건이지만 지금 LA도 심각해요. 펜타닐 문제, 범죄 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 라코 내러티브 두 번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라코 내러티브 두 번째 주제입니다. 바이든 정부의 감청 스캔들로 전 세계가 시끄러운데요. 지난 8일 우크라이나 전쟁 및 각국에 대한 첩보, 그리고 정보 수집에 대한 미군의 기밀 문건이 인터넷에 유출됐습니다. 1급 비밀이 포함된 해당 펜타곤 문서는 여러 문건들이 인쇄된 파일을 촬영한 사진, 그리고 스캔본으로
이루어져 있고 NSA 그러니까 국가안보국, 중앙정보국 CIA, 그다음에 국방정보국 DIA, 그다음에 국가정찰국 NRO 이런 다양한 정보기관을 통해 수집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은 이제 한국 감청 기록도 나왔다는 네. 거죠. 요나 기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이슈에 대해서? 네, 이번 이슈는 저는 뭐 그렇게 크게 놀랍진 않았습니다. 네. 놀랄 일은 아니라고 예. 봐요. 왜냐하면 미국은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뭐 아버지의 국가로서 해서 이제 뭐 CIA를 그런 이유로 해서 좀 창설을 하고 이제 네. 전 세계에 CIA 요원을 보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체를 이제 좀 전 세계를 미국이 아우르겠다 이런 의도로 이제 했는데 이게 뭐 그냥 좀 드러났다는 거지. 모든 사람이 아마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을 거예요. 뭐 네. 감청을 하고 도청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기밀을 다루는 거는 미국에서 뭐 암묵적으로는 다 이행이 됐었던 부분이고, 네. 근데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문서화돼서 이게 드러났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뭐 누가 유출을 했다 누군가는 유출을 했기 때문에 이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미국의 보안 관련된 부분이 좀 허점이 드러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다 맞아요. 사찰하고 감청하고 도청하고 그런다는 거 CIA, FBI가 사실 그런 걸 했다는 게 뭐 이상한 건 모든 아니에요. 사람이 인정을 하고 예, 있으니까요. 이거 다 그렇게 네. 알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걸렸다는 거죠. 들통이 났다는 거죠. 그게 이제 문제인 건데 최원 기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하는 게 도감청은 항상 이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SNS를 통해서 이게 드러난 게 문제인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연관이 돼 있으니까 이 전쟁이 영향이 끼칠 거라는 우려감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지 기자. 네, 저도 뭐 도감청이 놀라웠던 사실은 아닌데 이제 어제 브리핑 같은 경우에서도 피해 규모 더 있을 것으로 보이냐는 말에 모릅니다. 모르겠다라고 일관하고 또 월스트리트저널이 이게 최초 보도된 게 1월이라고 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알게 된 거는 4월 3개월 가까이 몰랐던 거죠, 정부에서. 네. 그런 유출자를 적출하지도 못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황 기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영화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뭐 사실을 기반으로 했다는 그 남산의 부장들, 그 이병헌이나 뭐 이런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을 기반으로 한 영화죠. 근데 거기서도 이 도청 장치가 대통령실에서 발견이 되는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번도 뭐 마찬가지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제 그 한국 움직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 게 이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이 미국의 도감청 의혹이 제기된 공개 정보 상당수가 이제 위조됐다고 평가를 했어요. 아,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예. 그 김 차장이 이제 11일 날 이제 미국 방문을 위한 출국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 양국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 국방장관이 통화를 했고 이제 양국의 견해가 일치했다고 이같이 밝혔는데 이 뭐 사실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 말만 들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자유 독립 국가니까요. 근데 이제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건 지금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 문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요즘에 나온 일각에서는 제3국에서 조작했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뭐 미국도 하는데 러시아라고 못 하겠습니까? 뭐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도 약간 그런 입장을 보였어요. 그래서 동맹을 이렇게 몰래 들여다보는 거는 불쾌하지만 뭐 각 정부의 그 정보 활동은 일반적이고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국도 미국 상대로 사찰했었어요.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미 해군 정보 분석관 이거 빅뉴스였습니다. 그 미국인 로버트 김을 통해서 미국 기밀 정보를 받은 정황이 드러나가지고 좀 이슈가 되기도 했어요. 저는 그리고 이게 이슈가 되는 시점도 좀 짚어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하는 게 지금 어느 때보다 미국은 한미일 동맹을 지금 굉장히 중요시하는 시점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북한 문제도 있고 지금 중국과 러시아의 이제 친분도 굉장히 이제 커지는 상황에서 저는 이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때 뭔가 이간질을 하려고 어떤 네. 제3세력이 네.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들었거든요. 예. 이 지금 한미 동맹은 사실 저희가 얘기할 때는 혈맹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6.25 전쟁 이후로. 그 혈맹에서 이간질을 하려고 누군가 조작을 하는 것이 아닌가. 네, 유출 시점을 보면은 분명히 그런 저희가 의심이 돼요. 그렇죠. 예,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국무부 브리핑은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뻔한 얘기. 우리하고 한국에 대한 그런 공약은 철동 같다. 그럼 이런 말만 네. 되풀이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 뭐 사실들이 이게 기밀 유출된 게 이게 사실이다. 네. 아니면 뭐 이게 아직까지는 뭐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지금 뭐 둘러대고 있는데 솔직히 그거는 모르는 거거든요. 진짜 기밀인데 이거를 정보의 그 가치를 좀 이제 낮추려고 네. 그렇죠. 낮추려고 좀 뭐 이거는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진짜 사실과 다를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이 어쨌든 가장 좀 중요한 부분들이 이 미국의 그 기밀 관리가 정말 허술하다. 지금 2019년 자료로 확인을 했을 때에는 미국의 1급 비밀 자료를 읽을 수 있도록 허가받은 사람만 125만 명이랍니다. 저는 몰라요. 저는 네. 모르고 다른 사람은 다 아는 거죠. 네. 125만 명이 1급 기밀에 접촉을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유출될 가능성도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높은 거죠. 네. 예. 사실 근데 이렇게 그 사찰하고 미국 국민 상대로 사찰한다는 것도 사실 드러났어요. 에드워드 스노든 그렇죠. 영화도 네. 나왔잖아요. 그거 보면은 미국인들을 상대로도 사찰 활동하고 솔직히 FBI하고 CIA가 마음에 안 드는 대통령 선거 후보도 이렇게 사찰했던 그렇죠. 게 드러났어요. 사실 FBI가 트럼프 안 좋아했잖아요. 솔직히 그럼요. 예. 기득권 진영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FBI,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이 있었을 때 그 필두로 트럼프 캠페인,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 선거 출마한 직후부터 사찰한 정황들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그때 이제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 스캔들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 막 수사하다가 그걸 빨리 접었어요. 네. 뭐냐면은 트럼프 캠페인 이제 사찰 활동 펼치느라고 트럼프 이제 러시아 내통 스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놀라운 일은 아닌데 이제 단지 들키면 이제 빅 이슈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들켰으니까 그래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이거를 역으로 이용해서 바이든 대통령으로서 뭔가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최원 기자. 도감청이 유출이 된 게 지금 현재로서 가장 유력한 가설은 친러시아 세력이 퍼뜨렸다는 가설이 가장 유력한 네. 썰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군에서 유출을 했을 수 있다는 가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문건 생성 날짜들이 대체로 2월 말부터 3월 말까지인데 이게 미국이 독일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초청해서 작전을 위해서 뭐 얘기를 한 시기랑 맞아 떨어져서 일부러 이제 우크라이나 작전인 것처럼 유출을 시킨 다음에 얘들이 잘못 판단을 하게끔 러시아 군 쪽에서 잘못 판단하게끔 만들도록 유출한 것이다라는 가설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 지금 제가 아까 시기 말씀드렸는데 한미 동맹 70주년이에요. 근데 네. 한미 동맹 70주년에 이렇게 이 사태가 논란이 되고 있다는 자체도 좀 주시를 해봐야 되지 않냐. 제3국에서 분명히 이거를 어떻게 했을 것이다라는데 이제 제가 무게를 실는 이유가 바로 그런 네. 것들이죠. 이 타이밍이 너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언론인으로서 이런 폭로하면은 사실을 알게 되니까 전 좋아요. 에릭 스노든도 그렇고 예전에 위키리크스 줄리안 어산지도 얼마나 많이 폭로했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그렇죠. 이런 그 영향력 있는 막강한 국가들이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보면 이제 그 한국 스노든이 폭로했던 게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이런 우방국 정상들을 감시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NSA가 독일 앙겔라 메르켈 당시 이제 총리 휴대폰까지 감청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네. 독일하고 미국이 상당히 좀 안 좋았었어요. 그 뉴스가 나오면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선언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절대로 동맹국 사찰하지 않겠다. 감청, 도청하지 않겠다. 근데 그 약속이 이제 깨진 게 또 터졌죠. 예, 깨져버린 거예요. 동맹국을 못 믿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럼 동맹국이라고 해도 솔직히 국제 관계가 물론 뭐 국제 관계는 조금 틀리긴 합니다만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될 수 있고 오늘의 친구가 그렇죠. 내일의 적이 언제든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건데 어쨌든 이게 이 이슈가 계속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미국 입장에서는 동맹국, 뭐 친구의 나라 뭐 이런 개념보다는 일단은 아래 두고 보겠다, 아래 두고 감시를 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조금 그렇게 뭐 사찰을 하거나 네. 감청을 하지 않았나. 좀 사실 생각이 미국 듭니다. 입장에서도 지금 동맹국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중요한 네. 상황이죠. 지금 그렇죠. 우크라이나 전쟁 네. 때문에. 그 지금 뭐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냥 깔고 보는 나라가 일본이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미국은 항상 일본은 깔고 보더라고요. 그냥 근데 무조건 동맹국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근데 네. 저희 한국은 이제 미국이 무시를 할 수 없는 건 언제든 중국과도 외교를 할 수 있는 나라라고 네.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북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저 미국이 우리나라를 압력을 가할 경우에는 분명히 이제 외줄타기 외교라고 하죠. 네. 한국은 분명히 중국과도 외교를 해서 아 그래 미국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한국이 등을 돌릴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동북아 패권은 중국한테 넘어가게 되는 거죠. 최악의 사태인 거죠.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밑에 이제 뭐 동남아시아 쪽이라던가 거기는 이제 정말 이제 미국은 거기서 이제 방어선을 쳐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동맹국 뭐 지금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이제 미국 그러면은 사실 물론 대통령들이 이렇게 4년마다 바뀌거나 혹은 8년마다 바뀌고 그렇지만 이렇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미국 이렇게 전체적인 시스템을 보면 이게 정보국들이 좌지우지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죠. 막강하니까요. 예, 그래서 뭐 지금 예전에 뭐 존 F 케네디 아마 영화도 보셨겠지만 존 F 케네디가 이렇게 암살됐을 때도 그 배후에 정보국들이 있었다는 말이 뭐냐면은 정보국들이 싫어하는 그런 어젠다를 자꾸 펼쳤거든요. 월남전 반대하고. 아, 그럼요. 예, 그래서 그냥 정보국들이 이렇게 너무 막강하니까 그림자 정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거고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보는데 네. 어쨌든 이번 이런 뭐 기밀이 유출이 됐긴 했지만은 네. 이 유출돼 있는 이 정보를 제 생각에는 100% 믿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저도 봐도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좀 더 신중한 태도 네. 그리고 모든 뭐 이걸 접할 수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예. 듭니다. 저는 아까 보도국장님께서도 짚으셨지만 오히려 이번 기회는 한국의 기회가 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지금 이제 터진 사건들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전기차 문제도 그랬었고요. 예, 보조금 네, 안 그래도 맞습니다. 예. 예. 반도체 문제도 예, 네, 반도체 그걸- 문제도 그렇고 지금 한국이 미국한테 얻어내야 될 것이 지금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얼마 전에 그리고 한국에는 전기차 문제가 좀 풀렸죠. 약간 풀렸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떻게든 중국으로 가까이 가는 것을 이 미국 입장에서 한국을 그렇게 막으려면 자기 품 안에 놓고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더군다나 지금 국빈 방문인데 미국 입장에서 아니 대통령실을 감찰을 했단 말이야? 아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 이거 아닌 거 아닙니까? 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 입장에서는 좀 기회가 아닌가. 예. 그래서 이제 좀 정쟁을 할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한국 정치권에서 지금 굉장히 지금 치열하거든요. 네. 예, 야당 여당 지금 이거 가지고 굉장히 말들이 많은데 이걸 정쟁을 할 것이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낼 것인가부터 생각을 하는 게 정치인들이 할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미국 입장에서는 일단 한국 달래기 들어가야죠. 이게 터진 달래야 마당에 되네. 예, 달래줘야 그럼요. 되는데 뭔가 이렇게 줄 거 줘야죠.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런 것 네. 같아요, 지금 상황이. 아니 사실 뭐 한국이 약한 나라였으면 모르겠는데 그 전 세계에서 10대 경제 대국입니다. 네. 예, 그런데 그 달래기 들어가야죠. 바이든 정부 들어서 이렇게 외교 이슈가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뭐 이번 건도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잖아요. 전쟁이 좀 터진다는 게. 어설프다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예. 좀 어설프네요. 예. 그리고 지금 그리고 정보국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가 정보국이 동맹국만 사찰하는 게 아니라 유엔도 사찰해요. 그렇죠. 그 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사찰한 그 대화 내용을 사찰한 그런 기록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냥 미국이 사실 국제 사회는 깡패 사회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 제일 초강대국이고 그 사실 이라크전도 말이 많았잖아요. 2004년에 이라크전 터졌을 때도 야 이거는 저기 미국 징계해야 된다 전범으로. 이거는 왜냐하면은 대량 살상 무기 확인 안 되는데.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기억났던 게 그 코미디 스킷이 있었어요. 그 데이브 셔펠이 한 거. 근데 네. 이제 그 미국 대표로 데이브 셔펠이 나와서 얘기했는데 그 유엔 미팅 거기 나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전쟁 일으켰어. 징계 때려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 우리 미국인데 너네 어떻게 건들래?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지금 딱 그런 상황을 잘 이렇게 묘사한 시츄에이션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은 기본적으로 동맹은 물론 정보기관들이 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국내 인사들을 향해서도 사찰 활동을 활발히 해왔기 때문에 뭐 놀랄 뉴스는 아닙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감청 스캔들을 기회 삼아서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뭔가 실익을 얻어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라코 내러티브 세 번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코 내러티브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원용석 보도국장이고요. 여기 이황, 심연아, 이채원, 전예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소셜 디플루언서. 소셜 디플루언서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렇게 채원 기자가 쓴 기사부터 읽겠습니다. 자, 최근 디플루엔서가 새로운 틱톡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디플루엔서는 SNS, 그러니까 소셜미디어에서 영향력이 큰 콘텐츠 창작자들을 가리키는 인플루언서의 행태에 반발해 만들어진 개념이다. 이렇게 썼는데 이제 그러니까 소셜 인플루언서에 대한 그런 반감이 커지면서 디플루언서 현상이 그 역풍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상품 많이 팔죠. 그럼요. 그 상품 파는 것 거기에 대한 이런 그 역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사 쓴 채원 기자, 이번 뉴스 쓰면서 어떤 생각 들던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개념 자체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제가 예전부터 유튜브를 보면서 항상 이런 건 항상 존재는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만큼 크진 않았지만 뭐 이만큼 비싼 물건을 살 바에 이만 비슷한 제품에 저렴한 제품을 사라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 게 있었는데 네, 지금 이 디인플루언서 현상이 굉장히 좋다고 느끼는 게 제가 항상 SNS를 통해서 가끔 보면은 홍보를 하는 게시물들이 가끔 있어요. 네. 혹하면은 이게 사게 되거든요. 한 5개 정도를 산 것 같은데 하나 정도만 성공을 하고 4개는 완전 실패를 했어요. 아니 그 이처럼 귀가 얇은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은 좀 많이 사지 않나요? 근데 이렇게 대놓고 팔아요? 아니면은 그거 PPL식으로? PPL식으로 해서 웹사이트로 연결을 시키게 보통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소비를 조장한다는 그런 비판이 그래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인플루언서들 때문에. 예지 기자도 이렇게 많이 사십니까? 그 인플루언서들 PPL 보고? 저는 아니, 이렇게 그 막 광고 보고? 사지는 않는데 저는 리뷰를 많이 봐야지만 뭔가를 살 수 있어가지고 고민이 많아가지고 네. 근데 지금 이제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지금 너무 시장에서 완전 효과적이고 강력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들의 과도한 언론 플레이 아니면 뒷광고 논란들이 많이 잇따르고 있으면서 또 여기다가 미니멀리즘, 절약 트렌드가 요즘 막 생겨나면서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되면서 필요하지 않은데도 인플루언서를 따라 제품을 사고 낭패를 봤던 사람들이 채원 기자님처럼 이렇게 쌓이면서 그리고 또 소비자들이 이제 점점 유료 광고를 꿰뚫어 보고 있어요. 딱 봐도 이제 이게 유료 광고인 게 티가 나고 하면서 전문가들은 이런 틱톡의 이런 추세가 지난해 164억 달러 규모의 산업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게 변곡점이다. 끝났다. 이게 최대다. 더 이상은 안 올라간다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 규모 굉장하네요. 164억 엄청나요? 달러요. 네네. 아니 보면은 이 인플루언서들이 거의 예전에 저희 그 연예인 하고 거의 막상막하에 요즘엔 영향력을 그렇더라고요. 발휘하는 예. 것 같더라고요. 보면 이 시장도 사실 디플루엔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이 시장은 제가 볼 때 계속 더 커질 것 같아요. 이렇게 작아질 것 같진 않더라고요. 기록을 보면은. 이 디플루언서들이 생겨나면서 정말 이제 옥석을 가르는 거죠. 옛날에는 어떤 상품을 팔려고 판매 목적을 가지고 돈을 주면 광고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인플루언서에 이제 돈을 주고 광고를 좀 해달라 이렇게 하면 그거를 광고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진짜 제대로 된 제품들 그리고 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맞춤형으로 맞춰갈 수 있게끔 이 디플루언서가 역할을 해주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구매를 할 때 보면 뭐 아마존에서 뭘 산다 하더라도 제품 리뷰. 설명을 보지 않습니다. 그냥 리뷰를 네. 먼저 보죠. 별점이 몇 점이고 이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 만족했으며 그거를 이제 디플루언서가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 리뷰를 디플루언서가 직접 사용을 해보고 해주기 때문에 훨씬 더 신뢰성이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이 디플루언서들이 많아진다고 해서 이 상품을 뭐 안 좋습니다 얘기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판매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네. 그거 대신에 이제 뭐 다른 제품들을 좀 권유를 해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한다 보니까 좀 예전에는 좀 어떻게 광고 그런 인플루언서들이 과소비를 조장을 한다 이런 논란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채원 기자가 이렇게 물건 그때 5개 사고 4개는 별로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네. 그 4개를 홍보한 인플루언서 영상은 다시 안 찾아가게 되나요? 근데 이게 사실 제가 뭐 그 인플루언서 계정에 직접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흘러 들어와요. 저의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알고리즘 타서. 네, 흘러 들어와서 그걸 보고 괜찮아 보이네 하고 사면은
그냥 뭐 효과도 없고 그냥 돈만 날리는 거죠. 아까 광고도 이렇게 알고리즘 타가지고 나오게 하는 네, 알고리즘 되게 그런 많은 것 거구나.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를 네. 좀 굉장히 왜냐하면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었기 때문에 저 차에 대해서 그래서 굉장히 유튜브나 이런 데 많이 찾아봤었거든요. 네. 근데 확실히 인플루언서들의 말을 믿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저는 남들이 모두 다 사지 말라 그랬습니다. 제 차를. 근데 인플루언서들 얘기 들어보니까 괜찮다. 네. 왜냐하면 기름을 좀 많이 먹긴 하지만 이 차는 괜찮습니다라는 평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그 작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차 그렇죠. 구입인데. 예, 그래서 그때는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좋게 평가한 사람하고 안 좋게 평가한 사람 둘 다 둘 다 봤죠. 둘다 둘 다 봤고 저는 이제 안 좋게 저도 아무래도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 네. 좋은 말만 믿을 수 있는 그렇죠. 직업은 아니잖아요, 예, 저희가. 항상 의심하고. 예, 그렇게 항상 해야죠. 의심하고 네. 뭐가 잘못됐나 네. 이거를 보는 직업이다 보니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 디플루엔서 사실 저는 이 단어를 처음 봤습니다. 이채원 기자 기사 때문에 예. 근데 굉장히 좋은 소비를 이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 말로 하면 뭐 미슐랭 가이드 그렇죠. 이 애널리스트랑 맞아요.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음식 좀 별로던데요. 뭐 네. 이렇게 한마디 하면은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장사를 접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까지 빠질 수 있는 거. 예. 근데 요즘에는 아까 뭐 전현식 기자가 이채원 기자가 낭패를 봤다고 하는데 저는 낭패 보는 일을 좀 줄일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보통 이렇게 리뷰 보면은 별점 몇 개 있는지 이거부터 많이 보시나요? 아니면은 안 좋은 별점 한 개짜리가 많은지 그런 거 보나요? 일단 전체적인 저는 평점을 보고요. 뭐 5점 만점에 뭐 4점 몇 점이다, 뭐 3점 몇 점이다. 전체 평점. 그걸 보고 밑으로 이제 내리면 리뷰를 썼잖아요. 그러면 쓰게 되면 장점들은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고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점들은 이렇게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은 이 사람이 단점 별 1개 준 사람이라든지 이런 거를 먼저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단점이나 내가 몰랐던 단점이 어디 네. 있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먼저 좀 단점을 찾고 그거를 먼저 신뢰를 하는 경향들이 많지 않나요? 예. 저 뭐 아까 우스갯소리로 뭐 낭패 그랬지만 저는 그 이채원 기자랑 저희 전혜지 기자한테 한번 묻고 싶은 건 이 디플루엔서라는 거 그러니까 아까 뭐 전혜지 기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물건 살 때 신중한 것 같더라고요. 네. 미니멀리즘이죠. 예지 기자는 조금 더. 저 완전 미니멀리즘이고 네. 그리고 리뷰도 1점짜리 찾아보면 네. 이게 보통 1점짜리 보면 커스터머 서비스를 욕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물건 살 땐 그렇죠. 전 물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맞아. 그런 건 다 네. 제끼고 이제 물건에 대한 안 좋은 게 있으면 안 사고 이런 편이죠. 혹시 디플루엔서가 만든 뭐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은 없는데 사실 저는 디플루언싱 이게 현상이 지금 퍼져 나가면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다면 네. 지금은 이제 뭐 예를 들면 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2개의 업체가 있다면 지금은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자사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썼다면 그래서 뒷광고 논란이 일고 했다면 이제 이게 너무 퍼지다 보면 그 이들의 영향력이 커지면 그 타사 제품을 낮춤으로써 자기 제품을 높이기 위한 뒷광고도 언젠가는 생겨날 수도 있지 않을까. 네게티브 마케팅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그런 거네요. 그런 게 좀 우려가 되는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코카콜라 광고 옛날 미국에서 비교 광고가 되니까 펩시 맛없다 뭐 아니면 역으로 펩시가 맛있고 뭐 코카콜라가 뭐 거기는 광고도 대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대놓고 펩시가 했죠. 코카콜라 밟고 올라가서 펩시를 누르는 주로 펩시가 이제 코카콜라 굉장히 많이 그렇죠. 비판하는 그런 광고. 소송 안 당하는 게 웃겨요. 그거는. 미국에서는 그건 허용하니까. 네. 한국에서는 그 비교 광고가 안 되죠. 예. 그래서 디플루엔서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건 분명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뷰를 보면은 몇 억 회 이렇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보통 이렇게 다들 물건을 살 때 유튜브에서 항상 먼저 이렇게 리뷰어들 확인을 해요? 저는 아직 그런 습관은 없어가지고. 요즘에 워낙에 활성화가 돼 있어요. 다 확인해요. 네, 유튜브 저는 보면. 조금 놀랬던 거는 저도 확인. 저는 조금 놀랬던 거는 얼마 전에 차량 이제 시승에 왜냐하면 기자분들은 이제 그런 프레스 네, 컨퍼런스 많이 그렇죠. 가지 않습니까? 거기를 갔는데 인플루언서를 초청을 했더라고요. 네, 이번에 갔을 때. 네네네 차를 근데 오히려 그분한테 더 잘해주는 거예요 기자보다는. 맞아요. 그럴 수 있겠다. 네. 네, 제가 뭐 이 회사를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인플루언서한테 굉장히 잘해주더라고요. 예. 예전에 그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그 닌텐도 마리오 그 슈퍼 마리오 그 빌리지가 오픈을 했지 않습니까? 오픈했죠. 오픈했을 때도 일반 사람들보다 그 유튜버들, 인플루언서들을 대거 초청을 해가지고 제가 갔었을 때도 다 카메라를 하나씩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중계를 하면서 보여주고 그러니까는
그런 실질적으로 돈을 들여가지고 홍보를 하기보다 그런 인플루언서들을 초청을 해서 그 인플루언서들로 인해서 이 영상들이 뿌려져 나가는 게 훨씬 더 효과가 큰다는 거죠. 예. 아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영화 평론가들도 원래 이제 그 신문이나 라디오 뭐 이렇게 평론가들이 있잖아요. 영상 뭐 그렇죠. TV 네. 그분들한테 이제 항상 이렇게 티켓 가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유튜버들이 영화 평론하는 유튜버들이 이제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이런 영화 재밌고 추천하고 막 그분들한테 이제 다 가고 되게 잘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네. 그 영상을 편집을 해달라고 이제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원래 쓰면 안 되잖아요. 저작권 때문에 쓰면 그럼요, 안 네. 되는데도 그거를 그런 유튜버들한테는 다 허용을 해주고 제작비까지 지원을 예. 해줍니다. 네. 근데 이제 역풍이 뭐냐면은 재미없는 영화인데 재미게 하도 뭐 받은 게 많아서인지 서비스를 받은 게 많아서인지 막 재밌다고 이게 잘못된 정보를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그 인플루언서들도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고요. 아까 예지 기자가 짚었던 그래서, 네. 부분이 그런 맥락이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일종의 뒷광고 논란일 수 있다는 게 그런 말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안 좋은데 좋다고 얘기하고 좋은데 안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조지타운대 러너 굿스타인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디플루엔서 현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정보는 믿을만하게 느껴진다. 최근 디플루엔서들 영향력이 커지는 반면 인플루엔서들의 영향력은 작아지고 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의 필요와 욕구가 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터들이 청중을 수익화로 연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 더 목적성을 갖도록 하는 기회로 작용하는 것 같다. 이렇게 평했습니다. 자, 오늘 라코 내러티브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 소감은 저희 유튜브 게시판을 통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